오늘은 1,000원짜리 변호사 변론과 손익계산서 분식회계의 변론이란 제목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샘플은 PJ 메탈 22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진행하면서 의견을 피력해 볼까 합니다. PJ 메탈은 상반기에 매출 55.2%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5%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인기 있는 그 SBS의 그 방송 드라마인 모양인데 유튜브로서 이것을 좀 접했습니다. 뜬금없이 1,000원짜리 변호사의 변론이 손익계산서 분석과 무슨 관계인가? 이런 측면에서 자극을 좀 제가 좀 받은 게 있는데 그렇게 비유해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이제 그 사법계에서는 그게 이제 이게 원칙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형사 피고인을 무죄로 본다는 원칙. 그러니까 반대로 유죄 추정의 원칙은 불가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그 피의자라고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10명의 죄인보다는 한 사람의 무고한 그 희생자가 안 나오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1, 2회 때 그 내용의 이 변론의 내용이 매우 함축적이고 이 드라마의 어떤 그 핵심적인 어떤 그 테마 아니겠느냐 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제목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그 변호사의 변론은 저는 그 사회과학적 접근 방식이라고 한번 명명을 해 봤고요. 그 변호사가 그 배우 남상민인가요? 남국민인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그 변론한 내용을 한번 요약해서 표현해 보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형사 피고인을 무죄로 본다는 원칙을 설명하고 유죄 추정의 원칙은 사법계에서는 없다. 만약 피고의 무죄를 증명해 줄 증거가 없다면 유죄라는 유죄 추정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한다. 유죄는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만 하고 그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렇게 해서 변론을 했습니다. 매우 논리적인 얘기입니다. 증거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또 이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승소를 해서 그 검사와의 대화에서 1,000원짜리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스스로 정의할 수는 없다. 우리가 검사나 변호사가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할 뿐이다. 이것도 좀 의미 있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저도 어떤 조직을 나오기 전에 나이 먹어서 논리라는 걸 좀 몰랐는데 나이 먹어서 배운 그 논리를 과학 철학적 관점으로 한번 패러디를 해봤어요. 그렇다면은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회계 투명성 추정의 원칙. 분식 회계가 확정이 될 때까지는 회계가 투명하다고 본다는 원칙이 돼야 되는 거냐? 분식 회계 추정의 원칙이 없다면 자연과학처럼 개연성 가정을 세울 수는 있다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분식 회계를 증명해 줄 증거가 없다면 회계가 투명하다고 인정한다. 사실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한다. 이거는 이 사회과학적 접근이나 과학 철학적 접근이나 같은 내용일 것입니다. 분식회계는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만 하고 그 분식회계를 입증할 책임은 가정을 세운 자에게 있다.
제가 분석을 하면서 그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라는 용어로 하고 있는데 매우 부담되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증거가 의심스러울 때는 회사의 손익 결과를 수용해야 된다. 진위 여부를 스스로 정의할 수는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진실에 접근하는, 그러니까 박진하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검증 또는 반증이 있을 뿐이다. 노력할 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봤는데 이게 매우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 일반 그 분석하는 사람들이 그 뭐 공인회계사도 아니고 또는 뭐 그런 정도 수준의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그 기업의 그 손익 내용을 회계 투명성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게 이 분야에서는 과연 가능한 것이냐 하는 의문이 들어갑니다. 정신은 좋습니다. 기업들한테는 좀 좋겠죠. 그런데 그래서 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왼쪽은 그 앞면에 나와 있는 걸 왼쪽에다 다시 가져온 거고요. 제가 굳이 그 분석하는 내용을 합리적 회의주의, 스캡티시즘, 감사로서의 자세, 이런 측면에서 한번 반대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저는 기업 회계 재무제표를 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계 투명성이 입증될 때까지는 기업 결산서를 유죄로 본다는 원칙이 이 분야에서는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형사소송법에 의하면은 검사 측 입장이라고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죄 추정의 원칙은 없다. 항상 회의적 관점을 가져야 된다. 이게 꼭 그 뭐 마피아 영화를 보면은 믿을 놈도 믿을 때까지는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그 비유, 좀 무서운 비유 같은 그런 거고 항상 회의적 관점을 가져야 되고 왜 그런데 원인이 뭔데 하고 계속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 만약 유죄를 증명해 줄 증거가 없다고 무죄라고 하는 것은 무죄 추정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한다. 무죄는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만 하고 그 무죄를 입증할 책임은 회계법인 감사에게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좀 돌렸습니다. 여기는 그 가정을 세운 사람인데 여기서는 공인회계사 입장은 그 무죄 추정을 가지고 접근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증거가 의심스러울 때는 회사의 손익 결과에 대해 한정 의견을 개진해야만 한다. 그러나 현실은 증거가 의심스럽든 뭐 증거를 못 찾았다 하더라도 대부분 적정 의견으로 나오고 있는 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 밑에 내용은 요 왼쪽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워놓고 분식회계를 했다가 아니고 그것을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검증 또는 반증을 하는데 가능하면은 반증을 회사 데이터를 가지고 반증을 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그 기업이 회계 투명성이 더 드러나게 할 수 있는 이런 반증의 방법이 더 바람직하고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어렵긴 하겠죠. 저도 이렇게 정리하는 데까지는 많이 좀 이 논리 연습을 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또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원가 회계로 보면은 BJ 메탈이 매출이 1,514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5.2%나 증가했습니다만은 매출 원가가 59.3%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22.2%밖에 증가를 안 했고
판매 관리비가 32.1%가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21%가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2.2%가 하락을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원가 생산성도 0.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실적이 좀 하락을 했다. 한마디로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매출원가 증가율을 보고 원재료 가격이 제품 가격보다 더 상승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고서요. 뭐 스루프트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리고 그 스루프트회계를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매출원가라는 것을 이렇게 그 숫자로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매출원가가 나오는 그 과정은 기초재고에서 총 제조 비용을 더해 가지고 이게 이제 그 제조 원가죠. 빼기 기말 재고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재고 범위의 기준이 기업마다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게 불투명성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법인세는 영업이익률로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7.7%로 그 다운이 됐죠. 영업이익 금액으로 하는 것이 문제의 발단일 수 있다라는 착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업이익률은 줄었어도 그 금액상으로는 116억 원으로서 전년 96억 원보다는 그 금액상으로 증가했거든요. 그러면은 법인세를 더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재무회계하는 사람들은 절세가 되도록 하는데 자기의 그 어떤 그 노하우가 있는 거가 매우 자랑스러운 기술처럼 그렇게 그 존재 가치를 부각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루프트를 보면은 매출은 뭐 동일한 거고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스루프트 회계 쪽으로는 61.1%로 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스루프트는 28.5% 증가했는데 스루프트율은 3.1%가 하락을 했습니다. 마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운영비용이 44.1%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TOE 생산성이 하락을 했고 영업이익이 111억 원인데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5억 5,500만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81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이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스루프트 회계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제공품이 없습니다. 제공품을 평가할 만한 그런 공정이 아니고 원재료가 들어가면은 어떤 그 화학 반응이라든지 어떤 장치 산업으로서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제공품을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업종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로 화학 업종에 이런 경우도 좀 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재고자산회계 투명성, 그러니까 그 스루프트 회계를 산출해 나가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이제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과정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회사가 표현한 방법은 아주 그 표준적인 방법으로 잘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1번 그 매출원가 재료비는 60.5%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은 44.1%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가 증가는 했습니다만은 가공비율로는 떨어졌고요. 이것은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디터는 그 감사는 재료비 증가에 따른 원재료 가격 상승 입증 데이터를 증거로 기업에 요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런 말하자면은 이 가공 비율의 변화가 있다면은 총 제조 비용 100%는 똑같이 보고 비율의 변화에 따라서 이 재료 비율이 93%로 1% 증가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입증 데이터를 좀 보여주라. 원재료 가격이 전년보다 얼마나 올랐는지 이거를 요구해야 된다 이거죠.
말하면은 이제 이 검사 입장에서 이거 여기까지만 보고서 끝낼 게 아니고 이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원재료 가격 데이터를 더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PQ 총제재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요건 다음 장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요게 이제 좀 복합적인 거로 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38억 7,1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직원 수는 늘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5,270만 원이었는데 4,610만 원으로 임금이 깎였습니다.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인플레이션 시대에. 그러니까 매출이 줄고 아니 뭐 증가가 됐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안 좋을 거다 생각해서 미리 깎은 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잔업 시간을 줄였다든지 자관 이 요즘 시대에 이렇게 임금이 이 깎일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좀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연봉은 9,220만 원 선으로 전년도보다는 내려갔지만 그래도 고임금 수준으로 이 기업은 판단이 됩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2단계로서 개배 내용이 총 제재 비용 차이인데 이것은 상품의 증감 및 평가 충당금의 합의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치합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3단계에는 평가 손실을 차감해 주면은 일치를 합니다. 위에 있는 내용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2021년까지 적용하지 않았던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새롭게 적용한 것에 대한 그 원인을 검사하려면은 조사를 해야 한다. 평가 손실을 적용하면은 매출원가가 증가하여 매출이익이 감소하기에 그렇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재고의 감소는 매출 원가의 증가이다. 매출 원가는 기초재고 더하기 총재비용 빼기 기말재고니까 기말재고가 감소하면은 매출 원가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말재고가 감소하는 것만큼 매출 원가가 증가한다. 따라서 새롭게 이렇게 한 7억 가까이를 평가 손실을 해낸 것은 법인세 절세의 유혹이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현금식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현금이 111억 원 나갔는데 재고는 104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7억 원이라는 돈이 어디 현금으로 어디 날아갔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는 원재료 가격 추이 데이터를 요구해야 된다. 즉 기업은 원재료 가격 추이를 필히 공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요. 이게 이제 이 WC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인데 5회전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분석 경험상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수르픈율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제품 가격이 떨어졌다, 하락을 했다. 이렇게 또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제품 가격이 하락할 것 같지는 않고 비철금속 계통이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의 상승률보다 그만큼 인상을 못 시켰다면은 하락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얘기했는데 원재료 가격 상승률을 원재료 가격 변동 차이를 회사는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재료 비율이 93%나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품 단가 상승 압박률도 저희는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품 가격 인상률은 8.8% 인상됐다고 회사는 제품 가격 추이에 대해서는 공시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제품 가격의 탈산제 제품 가격 추이인데 단순 평균으로 8.8%, 전년도는 근데 무려 61.8%나 크게 증가했었어요. 회사는 원재료 가격 추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기업이 원재료 가격 추이와 판매 가격 추이를 제시했다고 그걸 100% 인정하지도 않아야 한다. 그 산출 근거를 검사는 추적 조사를 추가로 해야 할 것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가중평균을 산출해야 한다.
뭐 감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과연 이 가중평균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이 연결 고리가 될 수 있을려는지, 말하자면은 이 팔레트라는 제품에 대한 매출액,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거의 매출액, 그 다음에 6063회에 대한 매출액이 얼마인데 그걸 가중평균해서 실제 임팩트 인상률은 얼마다, 이렇게 가중평균을 낼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될 것이지만, 외부에서는 솔직히 거기까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실적을 근거로 해서 연간 재고가 20% 증가한다고 봤을 때, 납품한다고 본다면은 33만 3,637원짜리 견적서를 냈는데 33만 3천원 우수리만 떼고 계약이 되면은 원래 이 계획상으로는 23,251원이 남는 거로 되어 있는데 28,160원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원가 회계는. 재고가 증가하면은 이익이 증가하게 되어 있는 것이 원가 회계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세뇌되어 있는 원가 회계를 하는 모든 현대 기업들은 재고를 줄이려고 노력을 안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현실은 이제 생각을 바꿔서 재고를 줄여야 된다는 거로 저는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스리풋 회계 쪽에서는 단순 2배로 했을 때 한 30만 원 정도뿐이 가격 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숨길 거 없이 이거 정도는 돈을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3만 원 싸게 납품을 하더라도 돈은 일부 원가 회계보다는 적지만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뒷장에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스로픈율은 그대로 두더라도 재고 회전율만 5.3% 증분을 시킨다면은 매출은 원가 회계처럼 33만 2천원 선의 매출을 더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23,815원까지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계획보다 7.6%더 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스루프 쪽에서는 재고 회전율을 올린다는 것은 재고 금액이 증가하더라도 회전율을 올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남들한테 이해하기 좋게 할 때는 재고를 줄여라,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 1,000원짜리 변호사가 기업을 변호하려면 이렇게까지 이제 제가 분석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기업들이 분식 회계를 일부러 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원가 회계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근본적으로 원가 회계가 분식 회계를 의심하게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결론으로 기업이 잘못한 게 아니고 그런 유혹을 항상 받게 되어 있으니, 원가 회계 구조가 현 시대에 분식 회계로 유혹하는 문제라고 변호를 오히려 해야 할 것이다. 1,000원짜리 변호사가 논리가 그렇게 좋다고 한다면은, 다 따져 보니까 뭐 한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유죄인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사람이 잘못한 것보다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 거다. 결국은 어떤 원가 회계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결론을 1,000원짜리 변호사가 몰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1,000원짜리 변호사가 스루프트 회계로 시스템을 세워야 한다고 판사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요구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법을 한 사람들이 회계를 잘 모를 테니까. 그걸 좀 비유를 이렇게 해봤는데, 일단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고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유죄 추정의 원칙의 입장에 견지해 있습니다. 거꾸로 그렇게 해놓고 무죄를, 그러니까 반증, 무죄하다는 것을 반증하는데 오히려 관점을 가지고 그 기업을 변호하고자 하는 것이죠. 스루프트 회계로. 원가 회계가 원래 이렇게 잘못되게 유혹을 불러들이고 있다는 것을, 그 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새로운 시보가 1,000원짜리 변호사 밑에서 잘 수련을 해서
제대로 된 검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길었습니다만은 조금 그 비유가 어느 정도 그 마음에 와닿고 그런 게 있어서 스루퍼 회계와 그 이 회계 분석이라는 것도 어떤 그 이 과학 철학적인 접근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풀어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